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급등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1%가 넘는 급등 흐름 현재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최근에 불확실성으로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장, 글로벌 시장이 내릴 때는 같이 내리고 오를 땐 같이 못 오르는 좀 답답한 시장 상황이 연출이 됐었는데 최근 시장은 글로벌 시장이 내린다고 해서 같이 내리지 않는 디커플링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헤드라인 뉴스는 우리 시장이 달라졌어요 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실제로 달라졌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비슷한 이슈입니다. 셧다운 이슈의 장기화 또 실적 부진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중국에선 지표 둔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시장에서도 경계감은 여전한 모습인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긍정적으로 들어오면서 특히나 전기, 전자 업종 그리고 운송장비 업종으로 몰리면서 지수가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낙폭이 과했던 대형주 위주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드린 대로 거래소는 전기, 전자 업종 지금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운송장비 업종 현대차를 비롯해서 기아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관련 부품주들까지 급등하는 모습들이 눈에 띕니다. 이 외에도 금융, 보험, 철강, 화학 등의 전체적인 오름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게임이나 엔터 업종이 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거래소 보다 보니 지금이 2092포인트, 2100포인트까지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2100선 그리고 2130선까지 다시 도달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1차적인 의문이 생기는데 그 대응 방향성들, 글로벌 증시 이슈들 그리고 국내 증시 이슈들 잡아보면서 하나하나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과 국제 유가의 급락 등으로 수출과 수입 물가가 2달 연속 동반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수출 물가 잠정치는 84.07포인트로 한 달 전보다 2%나 떨어졌는데 이는 지난 2016년 11월 83.74포인트를 기록한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수입 물가 역시 3.4% 하락한 85.0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스마트폰 시장이 역성장해 생산량이 5%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생산량이 14억 1천만 대로 지난해보다 3.3%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순위는 삼성전자, 화웨이, 애플 순으로 예상됐습니다. 올해 중국의 경기 둔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리커창 중국 총리가 대규모 경기 부양에 의존하지 않고 합리적인 경제 성장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물을 쏟아붓는 식의 대규모 경기 부양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합리적인 수준으로 금리를 내리고 또 세금을 줄여 적재적소에 돈을 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도 12월 인상이 이번 금리 인상 기조의 마지막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전 의장은 뉴욕에서 열린 전미 소매협회 주최 강연에서 글로벌 경기 하강이 발생하고 이것이 미국으로 퍼지게 되면 우리가 금리 인상 기조에서 마지막 인상을 이미 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이어갑니다. 코스피 말씀드린 대로 지금 2092, 2093포인트대에서 움직입니다. 1.4%의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략 후강 장세고요. 장 초반에 눈치 보던 시장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2096포인트대까지도 장중에 찍었습니다. 2100포인트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의 쌍끌림에서 들어옵니다. 기관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팔던 기관이 오늘은 좀 사줍니다. 2,900억 원 그리고 외국인도 삽니다. 그리고 어제 장에서 많이 사던 개인은 하루 만에 3,166억 원이나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2%의 급등 흐름, SK하이닉스도 2.42% 상승입니다. 이 큰 종목들이 최근에 지금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수도 함께 요동치고 있고요. 현대차도 지금 4.94%, 수소 관련된 이슈로 지금 현대차 그리고 수소 관련주들도
전체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빠지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도 소폭 조정 나옵니다. 한국전력 빠지고 LG화학, 포스코, SK텔레콤 오름세를 보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네이버부터 신한지주까지 전 종목 빨간불 켜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많이 밀리고 있던 금융주들, 특히나 52주 신저가 찍었던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오늘 3%대의 강세를 보여줍니다. 네이버 역시 전일의 낙폭들 거의 회복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자, 보시면 코스닥은 689포인트 1%대의 급등 흐름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690선 지금 공방벌이고 있는데, 자, 오늘 관전 포인트는 코스피가 2100선에 터치를 하게 되느냐, 코스닥은 690선 안착하느냐, 이 두 부분일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 역시 비슷한 그래프입니다.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쌍끌림에서 여전히 들어옵니다.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 들어오고 개인이 232억 원. 일단 상승장에서 개인들은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빠지지만 나머지 종목들 보합폭은 상승입니다. 바이로메드, 포스코핀텍,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에 장중에 급등 흐름이 좀 연출이 됐는데 지금 상승폭 많이 반납을 했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메디톡스가 그동안 많이 눌렸었는데 오늘장에서 3%의 좋은 흐름 가져가고 HLB가 장중 상승과 하락을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95,000원대에서 공방벌이고요. 펄어비스 20만원 회복이 안 됩니다. 뽀롱티슈진 강보합권 유지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아난티가 역시나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소폭 하락하는 가운데 SK머티리얼즈와 휴젤 올라가는데 오늘 보톡스 관련주들 그리고 전기전자 부품 종목들 같이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1120원대 지금 지지받고 있는데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 달러 약세 흐름 가져가네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살펴봅니다. 메가센터 분당점 유한타증권 백인범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급등 흐름 좋게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이슈로 움직이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난 거래일과는 좀 반대로 이제 브렉시트 관련한 협의를 앞두고 일단 오늘 들어서 좀 우려감이 좀 일부 완화되는 모습 좀 보여주면서 일단 이러한 안도 랠리가 일부 좀 펼쳐지는 것이 오늘 상승장의 좀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브렉시트 관련한 이슈로는 내일 새벽 4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4시 표결을 앞둔 이런 브렉시트 관련 이슈로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 맞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들어서 일부 긍정적인 내용 등이 좀 발표되면서 일단 시장 상승폭 좀 확대시키는 모습인데요. 일단 특히 긍정적인 수급 역시 시장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에서 장 오전부터 좀 매수세 유입과 더불어서 기관의 매수세 유입도 역시 이루어지면서 수급적인 요인 또한 오늘 시장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 좀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전반적인 상승 가운데에서 일단 장 초반부터 시장 상승을 좀 견인했던 업종은 자동차 업종 그 중에 하나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열리는 디트로이트 모터쇼가 지난 14일부터 이제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상황인데요. 일단 전거래일 미국 증시에서도 이런 자동차 업종이 일부 강세를 보인 점 등과 더불어서 일단 국내 자동차 관련 업종 역시 일단 오늘 장에서 좀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모터쇼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자동차 업종의 상승 요인으로 장 초반부터 작용하면서 시장 전반적인 상승 흐름과 더불어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이유까지 들어봤는데 이 외에도 시장은 지금 움직이는 이슈들 주목할 만한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을 볼까요? 네, 우선 최근에 좀 상승이 나왔던 이슈와 더불어서 오늘 장 초반 오전 대비해서는 오후에 약간 약세를 일부 좀 나타낸 모습이 있긴 하지만 수소 관련한 관련주들에 있어서 좀 계속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수소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차별화된 측면도 일부 포착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수소 관련주들의 이런 주가 상승세 역시 최근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일단 우선 관련주 내에서는 정부가 이런 수소차 플랫폼 경제 활성화 정책을 좀
마련한다라는 소식 등의 이제 풍국 주정의 좀 두각을 먼저 드러냈던 사항이었는데요. 일단 풍국 주정 같은 경우 뭐 자회사인 SDG가 수소 제조업체로 꼽히는 상황에서 이런 자회사의 이런 수소차 관련 사업으로 인한 기대감을 시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일단 올해 정부는 수소경제와 데이터, 인공지능을 3대 플랫폼 경제로 선정해서 올해 한 해에만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점에서 일단 정부 정책에 따른 기대감 유입은 좀 필연적인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좀 지속적인 관심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주목할 만한 이슈로 말씀을 드린 점은 일단 수소 관련주들에 있어서는 오늘 장 종료까지는 그래도 좀 추격 매수할 만하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일단 내일 시장에서 수소 관련주들에 대한 신규 접근보다는 좀 차익 매도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관련주에 있어서 관심을 두시는 건 오늘 장 종료까지로 좀 한정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리하자면 수소 관련주들에 대한 매수 접근은 오늘 장 종료 시점이 좀 마지노선이라는 점, 그리고 내일 정책 발표는 곧 매도 시그널로 인식하고 있는 시장 대부분의 인식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발빠르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흐름상 좀 빠른 매매가 어려운 분들은 이러한 수소 관련주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관심을 두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수소 관련 종목들은 내일 결론적으로 재료가 완벽하게 노출이 되면 접근하기 좀 어려워질 수 있다.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전략 외에도 뭐 내일 시장이나 오늘 남은 시간 전략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들어볼까요? 네, 일단 최근에 역시나 좀 시장 상승과 더불어서 역시 남북 경협주들 역시 최근에 그런 전반적인 방향성은 상승으로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남북 경협주로 꼽히는 종목들의 주가 역시도 좀 종목별 차별화는 있지만 추세 자체는 최근 긍정적인 모습이긴 합니다. 일단 전일까지만 해도 시멘트 관련주들의 상승세도 좋았고 일단 철도 관련주들도 지난주 상승 이후에 최근 거래일은 일부 쉬어가는 흐름이 연출되다가 지난 거래일과 금일 좀 시세를 분출했던 종목들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남북 경협주 내에서 일단 테마별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시고 시장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남북 경협 이슈에 있어서 일단 모든 종목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방향성은 유사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러한 방향성 속에서 가속과 감속이 있는 점이라는 점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좀 쉽게 비유를 하자면 도로 주행하실 때 앞에 있는 차가 느리게 간다면 좀 비어있는 차선으로 변경해서 추월하는 것처럼 남북 경협주 내에서도 이러한 전략으로 방향을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철도 관련주가 최근 주가 일부 쉬어가는 상황 속에서 지난 거래일과 오늘 오전까지 힘을 냈던 상황 속에서 일단 철도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관심 지속하자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일단 조림 관련주, 산림 관련주 등으로 꼽히는 히림, 이건산업 등은 오늘 오전에 시세가 분출되었기 때문에 오후에 무리하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보수적 접근으로 보시자 말씀드리겠고, 좀 전기 관련 재룡전기라든가 세명, 광명전기 같은 이런 전기주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 거래일 주가가 조금 오늘 쉬어가는 흐름이 연출되긴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 역시 내재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관련주 내에서도 오늘 주가가 일부 쉬어가는 업종과 종목 내에서 일단 내일 시장 전략에 붙을 만한 업종과 종목을 좀 오늘 시장 내에서 좀 선별해 놓으시면은 내일 시장에서 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전략들까지 상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였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의 셧다운 이슈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일째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타결될 어떤 합의점이 보이질 않는다라는 기사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 쉽다 이렇게 겁박을 하고 있는 형국인데 실제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면은 국경 장벽에 들어간 예산을 의회 승인 없이 위에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해결이 되지만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국경 장벽 문제를 위기로 보지 않는다는
그 여론이 52% 정도 차지한다 그럽니다. 특히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57억 달러 예산조차도 대화를 풀지 못한다면은 아무래도 트럼프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법적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추진해야 될 세금 감면이라든지 의료법 개혁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협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정책 갈등이 더 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29일날 국정연설을 통해서 셧다운 문제를 다시 거론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래도 여기에서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셧다운 문제는 클린턴 대통령이 20일을 넘어서 사상 최장의 기록을 계속 경신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이제부터는 피부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악영향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수준까지 지금 왔다라는 부분인데 저희가 알기로는 어쨌든 간에 지금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돈도 안 나오고 어떠한 박물관은 운영이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이것들이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가 될까요? 네, 셧다운 사태로 인해서 80만 명의 공무원들이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는데요. 미국 사회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뱅클레이트 같은 경우는 미국의 소비자 금융 행태와 관련된 조사 보고서를 많이 내놓는 기업인데요. 여기서 보면 미국인의 약 한 40%는 $1,000 현금도 준비해 놓지를 않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인이 3억 2천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40%라고 그러면 1억 2,8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이 되면은 생활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4,300만 명의 빈곤층 말고 1억 명 가까이 되는 서민들 같은 경우는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 여기에 부동산으로만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금이 없다고 합니다. 급여가 안 나오면 당장 생활이 어렵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현금이 없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경매 사이트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골동품이나 가구를 내놓기 시작했고요.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인데 보통 이 경우는 한 17%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한 19% 정도 되고요. 이마저도 여의치를 않아서 자택 대기 명령 중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무역 협의는 중국과는 계속되겠지만 다른 나라와의 협의는 전부 중단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공항 터미널이 폐쇄가 되고 GDP 통계치도 발표가 안 되고 그리고 국세청도 사실상 행정이 중단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폐쇄가 계속된다면 2주마다 미국의 GDP 성장률은 0.1%포인트씩 하락하게 되는데요. 소비와 기업 활동 위축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자의 그 심리도 점차 싸늘하게 식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뜩이나 거래 대금이 위축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시장이 더 큰 상상 이상의 타격을 줄 수 있는 시점도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지금 생각보다 큰 악영향이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건데 채권 시장도 점검을 해봐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채권 시장 영향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 기관이 폐쇄가 되더라도 그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과 관련된 국채 관련 업무 그리고 또 군사 업무는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당장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이제 부채 상환 문제인데요. 부채 상환은 의회 승인이 필요한데 만약 인상해 주지 않는다면은 국채 신규 발행 업무가 중단이 되면서 미국이 채무 불이행 사태에 빠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인 2011년 8월 2일 날 부채 상한을 인상하는 법률이 서명한 다음에 채무 불이행을 극적으로 해결되긴 했지만 이로 인해서 신용평가 기관들은 미국 국채에 대한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한 2주 정도 큰 혼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악재는 성장률 하향 조정인데요. 2013년 10월에 지금처럼
잠정 예산의 그 성립이 지연이 되면서 일부 정부기관의 폐쇄가 2주 정도 진행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신용평가 기관들은 이런 시장 혼란으로 인해서 4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을 0.6% 정도 낮췄습니다. 이러면서 금융시장도 혼란에 그때 빠졌는데요. 사상 최장의 셧다운 사태가 2월까지 계속이 된다면 아마 금융시장은 2011년 그 채권 시장의 혼란, 2013년 주시장의 혼란과 같은 경험을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장기화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어느 시장에 어떤 영향이 오는지가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셧다운 이슈 점검을 해봤고요. 우리 시장 이제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 전망 보고서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할 예정인데 성장률 전망치를 2.7%였는데 여기서 또 하향 조정될 것이다 라는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거론되는 것들이 반도체 업종의 수출 부진이 꼽히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자세히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투자와 고용 부진으로 인해서 국내 내수가 정체된 가운데 나홀로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던 반도체마저 수출이 12월 달부터는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27개월 만인데요.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가 GDP 대비해서 68%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일본이 20%고요. 중국과 북한도 40%인 점을 비춰볼 때는 주력 수출 산업이 어려워지면은 자연스럽게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다른 경제 예측기관들 같은 경우는 성장률을 하향 조정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국내 상장 주식의 30% 이상을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 또 그중에 미국인의 비중이 40%인 상황에서 시가총액 1위 회사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내리막길을 걷는다면 수출 감소뿐만 아니라 주가 하락에 따른 소비 위축이라는 2차 경제적 충격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도체와 관련해서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래도 지난해부터 반도체 사이클 업황 논란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조정 국면이 끝날 것이다라는 말부터 좀 더 길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참 전망 많은데 이 반도체 수요가 위축된 게 가장 주요한 원인이잖아요. 이 수요가 위축된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아무래도 스마트폰의 수요 감소뿐만 아니라 주로 그 고기능 그 카메라죠. 트리플이라든지 허블 카메라에 장착되어 있는 이미지 센서형 반도체 수요 판매도 부진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계 스마트폰 조립 생산 기지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그 주문 감소로 인해서 스마트폰 생산 대수가 무려 3분기에는 전년 대비 두 자릿수 근방까지 마이너스 폭이 확대가 됐고요. 현재도 한 40% 정도 감소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메모리 수요 감소도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 북미 지역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200억 달러 정도가 늘어났는데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알리바바 같은 IT 기업은 물론이고 부동산 금융기관들도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집중해왔는데요. 하지만 2018년부터는 70% 정도 수준까지만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용 그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었던 게 가장 큰 또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7년도에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가상통화 거래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래픽 카드용 메모리 수요가 증가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시장 규제에 나서면서 가격이 폭락한 데 따른 그 메모리 수요 감소도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걱정되는 게 일부에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공급 측면의 구조적 충격이다라는 부분인 건데 이게 반도체 시장에 또 다른 악영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삼성전자의 그 편택 공장이 메모리 생산 그 증강 투자를 두 차례 연기를 시키면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비관론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뭐 작년 초만 해도 반도체를 둘러싸고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펼쳐졌지만 최근 그 반도체 유저인 IT 관련 제품 메이커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재고를 오히려 지금 줄이는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최대 소비국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상상국으로 바꾸고 있고요. 또 반도체 수요도 크게 줄고 있기 때문에 가격 하락을 지금 부추기는 측면이 강한데요. 이런 중국에서조차도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 공장을 해외로 빠르게 이전하고 있고요. 또 미국이 중심통신 화해에 대한 제재로 중국 제조 기업들의 투자 의욕도 지금 꺾이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그림자 금융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그 규제 강화, 그리고 엄격한 신규 자금 모집으로 인해서 IT 신생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공장 자동화, 그리고 공작 기기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설비 투자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애플의 그 중국 내 생산 기지 이전을 여러 차례 재촉을 한 데 이어서 애플의 생산량 축소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뭐 세계 반도체 시장의 통계를 조사하는 그 WSTS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세계 반도체 매출은 한 16% 정도 둔화됐지만 올해는 이것보다 더 가파르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 경기 사이클 지금 점검을 한번 해보면서 상황을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사이클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 18년도 같은 좀 활황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 국면은 언제쯤 다시 진입을 할지도 궁금한데요. 네, 세계 그 반도체와 관련된 경기 사이클을 보려면 그 실리콘 사이클 인덱스라고 있는데요. 한국, 미국, 대만, 일본 4개국의 거시 통계 중에서 반도체 관련 출하 지표만 합성해서 만든 지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장기 추세는 한 23년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은 뭐 계속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은 뚜렷합니다. IT 버블, 리먼 쇼크와 같은 심각한 조정 국면에서도 아무래도 그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앞으로 단기적인 상황을 보면은 경기 순환 국면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경기 순환 국면은 그 감속, 정체, 회복, 확장 4개의 시나리오, 4개 국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11개월간의 확장 국면을 끝내고 감속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감속 국면 같은 경우에는 재고 조정 과정이라면 아무래도 8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하락 기간을 거치는데요. 지금의 반도체와 관련된 재고 조정을 단순히 재고 조정으로 봤을 경우에는 올해 3월에서 5월에는 반도체 경기가 회복이 되겠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무역 전쟁에 따른 그 서프라이 체인망이 재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 작업이 빨라지면서 반도체 시장의 수급 밸런스가 빨리 회복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난 그 IT 버블이라든지 리먼 쇼크 때처럼 20에서 30% 수요 감소로 조정 국면이 한 13개월 정도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악의 국면에서는 올해 하반기 정도가 돼야지 반도체와 관련된 가격이 좀 회복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어떤 것들을 대비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수급 밸런스가 깨지는 위험에도 지금 대비 거기까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 혁신 속도가 매우 빠르고요. 또 제품 교체 시기에는 수급 균형이 깨지기가 쉬운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보기에는 이번 그 경기 순환 사이클은 심각한 조정 국면은 찾아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같이 보는 거는 아무래도 IT 버블이라든지 리먼 쇼크, 또 2015년도에 찾아왔던 차이나 쇼크 때와 비교해 보면 반도체 가격과 관련된 이격력, 그러니까 괴리율이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확장 국면의 상승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정점을 지났어도 조정폭이 작을 수밖에 없는데요. 미중 무역 합의가 현재 통상 문제에서는 아주 순조롭게 해결이 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3월 2일부터 중국 IT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PC,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해서 재고 조정을 거친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는 수요 확대로 조정 국면이 빨리 찾아올 수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 매출은 2019년 중반부터 회복이 되더라도
그 수요는 2017년보다는 좀 작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반도체 공급 능력이 크게 향상됐고요. 또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B2B 투자를 최근 들어와서 계속 줄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전과 같은 강력한 회복은 아니지만 분명히 올해 하반기 이전부터는 그 가격이 회복되는 신호를 분명히 시장에서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미국의 셧다운 사태와 더불어서 중점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제 종목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봅니다. 종목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 상담까지도 함께 가져가 보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